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 시장이 꽤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일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표도 이 정도의 하락을 이끌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 몇 주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 사이클의 하락, 경기 사이클의 변곡이다. 요거 하나면 모든 게 다 지금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많은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과연 피날레를 장식할 이벤트가 될 것인가?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일단 이번에 나온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성장률이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성장률이 꺾이면 이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성장률이 어떻게 됐죠? 물론 1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긴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꺾였어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성장률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금액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주가가 그렇게 하락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많이 봤죠. 특히 증시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짧게 보면은 2021년 초에도 그랬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성장률 피크였죠. 그 이후 계속 매출상으로는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했죠. 그것과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뭐 대부분 주가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기대했던 그 눈높이를 충족을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더 높은 성장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엔비디아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시간이 끝나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달리 말하면 경기 사이클의 끝입니다. 왜냐? 일단 코로나 버블 이후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하락장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역금융 장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최근 금리 동결 구간이 끝나는 그 구간, 이제 여기서 AI 하드웨어 사이클이 발현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압축을 해보자면 AI 트레이닝 시장이죠. 범용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AI 사이클 덕분에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연장이 됐고, 과거에 제가 지금은 AI 경기 사이클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이끌었던 대장이 다름 아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꺾이면 사실상 경기 사이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엄청난 재정 부양도 있었고, 그리고 IRA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AI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AI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AI 하드웨어 사이클 중에서 트레이닝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트레이닝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짐 켈러의 말을 빌어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은 AI 시장을 주도하는 칩이긴 하지만 GPU는 근본적으로 게임을 위해 태어난 칩이다. 좋긴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아키텍처를 가진 더 나은 칩을 원하는 많은 기업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짐 켈러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이게 커튼 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정교한 시장, 그리고 AI만을 위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용 AI 칩이 필요할 텐데 엔비디아가 독점하기는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AI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이 아예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AI가 추론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은 AI 관련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사이클 때문에 수익을 내는 엔비디아라는 시장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AI가 그래서 수익을 잘 내?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런 시장이 오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단계로 넘어가야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도 다음 경기 사이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좀 더 투자도 많이 진행돼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밝혔지만 지금 LLM 모델에서도 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개선을 하고, 그리고 AI 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야 되고, 전력 문제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산재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사이클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오면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주식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다를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다시 우회해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AI 하드웨어 사이클 전반부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국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이 시점에 글로벌 IB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공교롭게도 딱 지금 구간에, 또 지금 구간이 경기 사이클 변곡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새롭게 출시한 엔비디아 테슬라 ELS 상품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단 글로벌 IB 쪽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국내 모 증권사에서 이 중에 일부 물량을 가져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위한 목적이 강하고, 실제로 이거를 운용하는 애들은 요 상품을 만든 글로벌 IB 쪽이겠죠. 이게 이제 글로벌 전체 모금액 기준으로는 100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요 모 증권사가 가져온 물량을 보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한 50억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50억 원을 다 판매를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100조짜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75%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원금 전액 손실입니다. 락인 베리어 설정이 지금 25%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3년짜리인데 3년 안으로 베리어가 25%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 하락이죠. 이 정도 이상 하락하면은 원금 손실 전액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제시한 수익률을 주는 거고, 연 14.5%인데 이게 3년 만기니까 3년 만기를 무사히 채운다. 그러면 43.5%라는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가격에서 75% 하락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 굉장히 꿀이네. 그래서 아마 가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 시점에서 이 상품을 내놨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과연 엔비디아가 여기서 75% 하락을 안 할 거냐? 그거는 모른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시간이 끝나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질 거고, 그리고 성장률이 이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릴 텐데, 이 과정에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변곡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게 마일드 리세션이 될지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어쨌든 그 충격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75%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상품을 뭐 봉사하라고 만들었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돈 버는 상품이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네가 바보인가요? 솔직히 글로벌 IB들이 바보예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이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이클 변곡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처럼 현금 100%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품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IB들이 해지를 하기 위해 만든 상품으로 유추가 되고요. 녹인의 배리어 설정 값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들의 평단가 기준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가 엔비디아 기준으로 이제 지금 구간이 평단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 바닥에서 이제 끌고 왔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75% 정도면은 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75% 이상 하락해도 여기에 가입한 상품은 전액 손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얘네들이 그 금액을 다 먹는 거죠. 그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지를 이 ELS 상품으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렇게 ELS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는 편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이게 뭐 고객들을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글로벌 IB들이 해지를 하기 위해 만든 상품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상품도 같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9월 5일 마감이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 S&P 500 지수, 유로스톡 50 지수, 요 셋 중에 하나가 배리어 설정이 45%니까 마이너스 55% 하락이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지금 영역대 기준으로 마이너스 55% 하락이 되면은 원금 손실 전액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직히 코스피 200은 이미 한 단계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리세션이 발생한다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55% 될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S&P 500은 다릅니다. S&P 500은 달라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교롭게도 지금 이 경기 사이클 변곡 구간에 이런 ELS 상품이 나왔다. 분명히 여기에 혹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좋게 끝난 적이 없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라. 과연 글로벌 IB들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상품을 내놓을까라는 관점으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미국 소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기 사이클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거의 침체 구간 직전 그 단계까지 빠졌거든요. 3%가 깨졌어요, 이번에. 지금 이 통계는 7월 달 것까지입니다. 이제 조만간 8월 달께 나오겠죠. 근데 7월 마감까지 미국의 저축률이 3%를 깨고 2.9%까지 내려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란색이 저축률이거든요. 파란색이 저축률이고 요 빨간색은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로 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 풀린 자금,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부양으로 또 풀린 자금, 그러니까 이 시기에 두 번 이렇게 저축률이 점프했죠. 요 덕분에 미국은 엄청난 소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돈을 풀어서 소비 여력이 커진 거지, 미국이 건강하게 경제 성장을 해서 소비 여력이 커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바닥났죠. 저축률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이 추이를 보세요. 갑자기 지금 여기가 지금 24년 7월이니까 중간에 이제 한 2년 정도 되겠죠. 22년 이후에 금리가 튀면서 이자로 나가는 부담이 계속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 해도 요거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중에는 저금리 때 받았던 그런 금리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갱신이 될 거 아니에요. 갱신이 되면은 아마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아마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 저축률은 이렇게 떨어졌고 이자는 이렇게 부담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소비가 지속되어야만 지금 경기 사이클이 유지가 될 텐데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소비가 유지되려면, 이런 것 이자를 부담해도 소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또 뿌려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를 감안을 해보면
그게 시장에서 허락될까요? 과연? 넌센스죠. 그렇게 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 여력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9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자 비중이 지금 10%를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저축률은 더 내려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 부담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쪽에다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과 같은 소비는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기존까지는 신용카드로 빚을 내서라도 엄청나게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도 못해요. 이제 이게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침체 구간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발생됐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뿌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거지로 정부의 재정부양으로 지금 사이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면 지금 이미 침체는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거는 아마 부메랑이 돼서 더 크게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전후부터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마일드 리세션으로 끝날지 아니면 전통적인 리세션으로 들어갈지, 그게 좀 윤곽이 좀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과 좀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